자, 사파놈입니다. 좀 제가 많이 늦었죠. 개인적으로 많이 좀 바빴고요. 이사도 했고요. 그것도 뭐, 이사한 이유도 뭐 개인적인 일이긴 한데, 지주택에 관련이 좀 돼 있어서 이사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이 썰을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런 날이. 나중에 얘기하고요. 다음에.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현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것들은, 기존의 현장에서,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그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좀 괜찮은 현장, 또 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현장, 뭐 이런 걸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제가 그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로 이렇게 그 참여를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댓글만 남겨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문자를 주시든지 전화를 주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래야지 제가 일단 톡 저장을 좀 하고요. 그러고 나서 초대를 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전화하기가 조금 뭐 쑥스러울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고, 그러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뭐 누구든지 초대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뭐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건 좀 뭐 남기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그 나와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되짚어 보려고 좀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말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그 제가 저번에 한번 임의 분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임의 분양은 무조건 하지 마시라. 아무래도 그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본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주택법, 그러니까 뭐 규약이라든지 이런데 임의 분양에 대한 내용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녀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와 상가, 복리시설, 뭐 이런 것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참 애매하죠, 이게. 그러니까 30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일 경우에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의 경우 30세대 미만이면요, 막바지예요. 그때 가서 무슨 뭐 총회를 해서 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초반에 임의 분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분양 직원들이. 이걸 누가 시켰든지, 뭐 시키는 것은 뭐 대행사에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임의 분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거니까 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임의 분양은 안 하는 게 좋다. 전적으로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니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걸 질문이 들어와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는 이거 역시 단톡방에서 나왔던 질문인데요. 1조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조건을 어떻게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처리를 하느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면, 법률로 1조건 침해에 대한 범위를 규정한 것이 없어 기존의 판례로 1조 이익,
침해의 기준을 가늠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가해자의 침해 사실이 인정된 판례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자,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용할 수 있는 수인 한도, 이런 고급 단어죠. 수인 한도를 넘는 정도이어야 한다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인 한도란 무엇인가? 수인 한도 무엇인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생활에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이걸 수인 한도라고 합니다. 이거 어렵죠. 다른 말로는 참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뜻을 그렇게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한 기준을 보면, 자, 첫 번째, 동지. 이 동지 아시죠? 겨울이 다가온다는 그 동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 사이에 6시간 정도 일조 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 사이에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지금 기준인데, 위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아까 수인 한도 설명드렸죠.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일조 이익 침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이 2시간, 4시간에 대한 게 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일조권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조권 침해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무슨 공사를 할 때 많이 이런 걸 빗대어서 이렇게 하겠죠. 일조권도 어쨌든 이 사람이 생활해 나가는 데는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일조권에 대해서 한번 또 짚었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브릿지 대출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브릿지 대출하고 중도금 대출하고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은 건데, 용어를 브릿지 대출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이게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브릿지 대출은 뭐 말 그대로 그 땅값을 지불하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중도금이 발생되는 건, 물론 중도금이 발생이 돼야지만이 지주들한테 땅값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공사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그거는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 어쨌든 땅값을 다 줘야지만 이 사업시행 인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해야 되려면 당연히 브릿지 대출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땅값을 지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자,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도금이 대출이 그러니까는 발생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조합에 돈이 있겠습니까? 땅값을 지불할 돈이.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중도금은 이제 발생이 되어서 뭐 다들 아시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은 또 무이자로 하는 데도 많고요. 한 50%만 이자 주는 데도 있고요. 또 아예 이자를 따박따박 다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으실 분은 가서 이제 서명하시면 되고요. 난 중도금 대출 받겠다. 또 중도금 대출 나는 별로 안 받고 싶다. 그러면 자기 돈 내시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일은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 시스템은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릿지 대출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브릿지 대출의 판단은 뭐 전적으로 은행에서 합니다. 뭐 어쨌든 뭐 그 뭔가의 기준을 자기네들이 세워서 보겠죠. 뭐 그러니까 신축 세대 수가 만약에 1000세대라고 가정을 하면요, 뭐 은행에서 기준 삼는 그게 있겠죠. 뭐 500세대가 일반 조합원이 모집이 돼야 된다든지, 뭐 700세대가 모집이 돼야 된다든지, 뭐 자기네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그리고 뭐 땅의 매입은 또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도 자기네들이 기준을 잡을 거고요. 뭐 철저하게 어쨌든 간에 은행의 입장이에요. 브릿지 대출은 돈을 주는 곳이 은행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은 제 기준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상식으로 전혀 기준에 안 맞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브릿지 대출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또 좀 웃기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은행들마다 그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브릿지 대출을 하는 것도 철저하게 현장의 재량, 그러니까 일을 잘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대행사에서도 일을 잘해야 되고, 또 뭐 조합에서도 일을 잘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어쨌든 브릿지 대출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또 중도금 대출은 철저하게 또 신용대출이에요. 또 집단대출이라서 어떤 현장은 또 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도 또 중도금 대출이 돼요. 이게 집단대출로 가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이렇게 한 가지 기준에 다 맞춰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게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되던데 왜 저쪽은 안 되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정답이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성공이 좀 확실한 현장, 또 뭐 가능성이 있는 현장, 이게 전국적으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전국적으로 아마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국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이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전화를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성공이 확실한 현장은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노들역 쪽에 있는 그 현장은 거의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철거가 거의 50%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올해 연말쯤에 그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할 것 같고, 내년 한 4, 5월 달에 이제 그 인가가 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걱정할 수 있는 거는 딴 거 없어요. 뭐 사업은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상태고요. 마무리 다 되는 상태고,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 시행인가 전에 총회를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렇게 총회를 하게 되면 그 총회에 대한 그 안건들이 어떤 안건들이 올라오느냐, 이게 추가 분담금에 대한 안건이 올라오면 조금 좀 그렇겠죠. 그거 말고는 근데 추가 분담금이 또 액수에 따라서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노들역 쪽에 있는 현장이 성공이 좀 확실한 현장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래 보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강화도 현장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강화도 현장은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시스템이 너무 좋다 보니 여기는 뭐 그냥 성공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강화도는 생각이 들고요. 자,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선화동이라고 있어요. 선화동 현장이 또 여기도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뭐 건설사도 좀 이름 있는 건설사인데, 뭐 우리가 그 브랜드는 좀 생소하지만
뭐 아주 유명한 건설사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얘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처음에는 매입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 건설사가 매입을 다 해서 일반 분양으로 가려고. 근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여의치가 않아서 뭐 재개발로 하려고도 했고 막 이래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재개발로 할 바에는 지주택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주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은 그 지주들도 숫자도 너무 작고요. 채 뭐 100명도 안 되니까. 그리고 용적률이 또 대박이에요, 여기는. 용적률이 뭐 거의 뭐 800%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또 신탁사가 두 군데예요. 이 신탁사가 두 군데다 보니 이 두 군데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당연히 자금 담당하는 신탁사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토지 신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를 또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신탁사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너무 잘 잡고 지금 진행을 하는 현장이에요. 다른 현장도 이 현장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대전 선화동에 있는 현장도 거의 확실시되는, 성공이 확실시되는 뭐 그런 현장이고요. 또 뭐 가능성 있는 현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확실시라기보다는 가능성이 좀 많은 그런 현장은 뭐 성남에 있는 태평동, 태평동에 있는 현장이 좀 좋은 현장이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좀 사고가 났고요. 최근에 사고가 났죠. 사고가 났고, 그 나머지 한 군데는 좀 뭐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지주들의 호응이 좋으니까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대구에도 그 대구 달서구 쪽에도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붙었어요. 이것도 뭐 어쨌든 뭐 거의 막바지니까 이게 추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붙은 것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렇긴 한데, 좀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뭐 마지막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전포동에 가능성이 높은 현장들 있습니다. 전포 1동, 그리고 장전동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장 뭐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어쨌든 간에 뭐 조금 좋은 현장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추천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참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게 매입 방식으로 가다가 또 재개발을 하다가 이게 그 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지주택으로 전환이 되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매입 방식으로 가다가 그 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기간이에요. 기간. 사업 기간 때문에 아무래도 매입 방식은 어쨌든 건설사나 뭐 어떤 시행사나 그런 쪽에서 100% 돈을 자기 돈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거 감당 못 해요. 그 돈 많은 건설사도 감당 못 합니다. 그거 그냥 발 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이거는 기간이 길어지겠다 싶으면 지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돈으로서는 일단 수도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뭐 모든 지주들한테, 그 계시는 지주들한테 그러니까 대물 형식으로 조건을 거는 거죠. 아파트를 하나 주는 형식, 그런 형식으로 조건이 되면 대부분의 지주분들이 조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은 지주 작업, 그러니까 땅 작업은 좀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뭐 전국적으로 좀 꽤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뭐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입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제 뭐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관할 구청에서 취소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뭐 취소 동의서를 걷어 가지고 우리는 재개발하는 거 뭐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 분 다시 그 기본 계획, 그러니까 도시 기본 계획이 안 들어가요. 그 구역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주민 발의를 해 가지고 뭐 구역 지정을 정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물 건너간 거죠. 그러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형식은 지주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택을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또 뭐 대물 형식이 좀 많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유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왜 그 원수한테도 소개 안 한다는 그런 지주택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모자는 썼지만 제가 이제 얼굴을 비추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도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 현장에 제가 없습니다. 원래 있던 현장에. 얼굴을 가릴 이유가 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얼굴을 이제는 공개하는 거고요. 뭐 어쨌든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때까지 뭐 마스크를 쓰고 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덜 알아봐 줬으면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뭐 계속 좀 더워지죠. 그리고 전라도 광주에서 큰 사고가 한번 났죠. 건물이 무너져 가지고 또 그것도 대형 사고죠. 대형 사고도 나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잘 수습됐으면 참 좋겠고요. 뭐 마음으로라도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신 분들한테 어쨌든 조율을 좀 피하고요. 하여튼 뭐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